2번 문제부터 갑니다. 2번 가에서 다의 민법상 능력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가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권리 능력. 우리 민법상 권리 능력자는 자연인과 법인. 법인은 유증의 대상은 되지만 상속 대상은 안 된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우리 시험범위에서는. 그 다음에 자연인은 출생으로부터 사망 시까지의 보통의 사람. 출생의 시기는 전부노 주설. 사망의 시기는 심폐기능 정지설이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통설이다. 예외적으로 태아에게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데 두 가지 경우 다 공부했고요. 4번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행위 능력. 행위 능력과 관련해서는 제한 능력자 제도가 있다. 이 제한 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을 선고받은 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으로 선고받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답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는 법률 행위가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갓난아이, 정신병자, 만취자 등이겠죠. 기억. 사단법인은 재산의 상속에 있어서 권리 능력을 갖는다. 땡. 법인은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갑니다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유증의 대상은 되지만 유언으로 증여하는 대상은 되지만 이때에도 이제 유류부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상속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니은번 정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만 20세에게 행위 능력이 없는지는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맞죠?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친권자, 배우자 등이 신청하고 법원에서 결정하는데 그 조건은 정신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디귿번 회사원 만 30세인데 술에 만취된 상태. 만취자니까 이 사람 의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자신의 노트북을 판 행위는 즉 의사 능력이 없어 효력이 처음부터 없는 무효이다. 맞고요. 그러면 니은 디귿이 정답이네요. 자, 나머지는 공부거리. 니을 고등학생 만 18세의 부모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자전거를 판매한 행위. 자,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니까 가와 나가 없어. 권리 능력은 있어요? 갓난아이는 권리 능력 있나요? 당연히 있죠. 갓난아이 권리 능력 있어요? 행위 능력이 없고 의사 능력이 없을 뿐이지. 그래서 고등학생이 자전거를 판 것은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권리 능력이 없어서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와 나가 없어가 아니라 나가 없어 이렇게 해야죠. 가를 지워야 돼요. 그러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그랬죠. 취소하는 순간 무효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소급효가 있다 없다? 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된다. 이게 취소의 효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거래 상대방이 피해를 보잖아요.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또 우리 세 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첫 번째, 취고권. 누구한테 취고해야 되죠? 독촉해야 되죠? 취고. 법정 대리인에게만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 본인에게 해봤자 아무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철회권. 이 철회권은 미성년자 본인에게 할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술로, 그러니까 거짓으로 성인임을 믿게 했다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이걸 취소권의 배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3번으로 갈게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갑은 과로로 쓰러져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의사불명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네.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아야겠죠. 근데 가족의 요청에 따라 가정법원은 갑에 대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내렸다네요. 그럼 이 사람은 행위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뭐 이를테면 칫솔을 산다거나 치약을 산다거나 볼펜을 산다거나 이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법원이 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겠죠. 나번으로 갈게요. 을은 약한 치매 증세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함을 느끼자 스스로 법원에 한정 후견 심판 청구했고 법원은 선고를 내렸대요. 이건 피한정 후견인 선고죠. 이 사람은 행위 능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률 행위도 할 수 있어요. 다만 법원에서 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맞는 것 찾아봅시다. 1번. 갑은 피한정 후견인, 을은 피성년 후견인. 거꾸로 돼 있네요. 거꾸로 돼 있고요. 2번. 갑은 피성년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법률 행위는 할 수 있죠. 행위 능력은 없지만 법원이 정해준 것은 할 수 있어요. 그 정답이네. 을은 어때요? 법원이 정한 법률 행위는 단독으로 못해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 3번 을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일용품 구입은 후견인 동의 필요 없어요. 일용품. 일상적인 생활용품이란 말이에요. 볼펜을 사거나 치약 사거나 이런 거. 이런 것은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이나 후견인 동의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3번도 틀렸고. 4번. 을이 단독으로 행한 모든 법률 행위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모든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4번을 법원이 정한 법률 행위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또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4번 문제. 다음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거 찾으라고 했네요. 계약은 내용적으로 확정성과 실현 가능성,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 확실, 적타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이 되는데요. 일정한 형식상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이때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례가 아닌 걸 저지래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계약서 쓰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무효가 되는 사례가 아닌 거. 정답이네. 구두 계약으로도 성립됩니다. 계약은. 나머지 공부거리. 갑은 불타 없어진 집을 을에게 팔기로 했대요.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것이죠. 갑은 도박에 필요한 돈을 을에게서 빌리기로 했다. 이거 적법성이 없는 거죠. 무효가 되는 것이고. 돈을 안 갚을 경우에 을을 노예처럼 부리기로 했다. 이거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거죠. 이것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3, 4는 다 확실적타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고 1번은 무효가 되는 사례가 아닌 것으로 정답이 되고요. 5번 문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례를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래요. 할아버지로부터 세뱃돈 받는 것 부모 동의 얻을 필요 없죠? 기억법 받고 세뱃돈 준비하셔야겠네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안 모이게 했어요? 우리 집도 안 모이기로 했어요.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애들 오지 말라고 했고 우리 어른들도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어. 힘들어. 예전에는 설날 추석 때가 좋았는데 요즘은 번거롭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임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이거 단독으로 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임금을 청구해서 받아가면 이건 노예계약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정답 끝났네. 1번, 기억하고 니은이니까 1번이 되겠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처분하는 행위, 이게 미성년자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동의도 필요하겠죠. 친구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는 행위, 이것도 계약이잖아요. 채권 채무 관계잖아요.
이거 단독으로 못합니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1번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과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이 뭐라고 했죠?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입니다. 다음은 어느 계약에 대한 최고사, 독촉장이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수신, 홍길동에게 보냈네요. 누가 보냈어요? 통지인이 저 아래에 있네요. 김갑돌이 보냈네요. 좀 위에 읽어볼게요. 귀대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은 귀하의 자녀 홍정일과 12개월 할부로 서적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뒤늦게 귀하의 자녀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이 매매 계약을 인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하고 4월 20일까지 확답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취고서잖아요. 근데 4월 20일까지 대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추후에 인정한 것으로 봐서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자, 이제 틀린 거 찾아야 돼요. 홍길동과 홍정일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은 취소 가능합니다. 맞고. 그 다음에 홍길동은 기한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땡.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추후에 인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확정적 유효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나머지 공부거리. 홍길동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그렇죠. 취소의 효력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없었던 걸로 주는 거니까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김갑돌은 그러니까 이 책을 판매한 사람이죠. 취급권 행사를 통해 계약의 불완전성을 해소할 수 있다. 즉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런 뜻이죠. 7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바르게 묶은 것. 자, 손해배상 반드시 금전 땡. 원칙적으로 금전입니다. 보충적으로 금전이 아닌 현물. 그리고 원칙적으로 일시불이죠. 보충적으로 분할. 분할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번은 반드시 때문에 틀렸고요. 그러면 1번, 2번 지우고. 니은 가지고 정답 결정되네. 명예훼손이 원인일 경우 사죄 광고해야 된다. 이건 대법원 판례로 인용되는 건데요. 사죄 광고까지 하라고 하면 이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봤어요. 나는 내 양심상 나 사죄까지는 안 하겠다. 손해배상을 하지만 나 양심상 법적으로 내 손해배상 하지만 내 양심은 이게 아니야. 근데 사죄까지 광고까지 하라? 이것은 우리 헌법에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금지 시킨 게 바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니은번도 틀렸어요. 이게 지금 니은번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지곤 합니다. 근데 문제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제 또 참고서에 또 이걸 또 삽입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이제 디귿 정답이니까 공부거리로 확인합시다. 손해 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하니까 현금 보상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범위로 합니다. 또한 후발적 손해도 인정합니다. 즉 후유증까지도 그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8번 문제. 다음의 사례 중 A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기억. A가 경영하는 가구점 점원 B가 트럭으로 가구를 배달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행인 C를 다치게 했대요. 점원이 불법행위를 했지만 A가 손해배상해야 되죠. 특수 불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특수 불법행위. 사용자 책임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사용자라고 쓰고 사장님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기억번 맞고. 니은 A가 운영하는 의정 배달 종업원 B가 몰래 나가. 이건 지금 종업원의 업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B가 일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B가 당사자 책임, 과실 책임으로 A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A는 손해배상할 필요 없어요. 니은번 제외. 그럼 니은번 들어가면 틀리니까 2번, 4번 지우고 디귿번 가지고 정답이 결정되겠네요. 디귿번.
소유자 A씨가 광견병에 우려가 있는 개를 소유자 B에게 맡겼는데 B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개가 나가서 C를 물었대요. 그러면 B가 책임져야 되죠? B가 책임져야 됩니다. 따라서 A가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1번만 정답이네요. 9번 문제. 다음 질문에 대한 올바른 법적 조항. 저는 땡땡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만 16세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학교 불량 서클에 속한 2학년생 ABC 모두 17세로부터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하여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의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때린 놈한테도 물을 수 있고 한 사람한테 물을 수도 있고 세 놈 모두에게 물을 수도 있고 선택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1번 정확히 누구에게 폭행을 당했는지 모른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땡. 이건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한 사람 혹은 모두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아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땡. 후유장애까지 후발 손해까지도 다 청구 가능합니다. 3번 당신은 ABC 모두 또는 어느 한 사람에게 손해의 전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답이죠? 대부분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가장 돈 많은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돈 없으면 재산이 없으면 손해배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이론상으로는 한 명이 할 수도 있고 다 공동으로 연대해서 할 수도 있고. 4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 이거 시효.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자주 언급돼요.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빨리 도래하는 그 순간 소멸돼 버립니다. 소멸시효에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대로 권리는 주장해서 찾아야 됩니다. 10번. 다음 글의 밑줄 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르래요. 특수한 불법행위의 유형 중에 가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가해자에 대한 감독, 선임, 주의, 여기서 끝났어. 감독자 책임이죠?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입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걸 우리는 원칙은 과실 책임인데 보충적으로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찾으세요. 1번. 갑세 아들 만 10세라고 나와 있죠? 초딩이죠. 초딩은 책임 무능력자입니다. 중딩부터는 책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중딩부터는 특수불법행위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요, 13세 이렇게 출제 안 해요. 보통 9살, 7살, 많아봤자 여기서 10살. 얘는 책임 무능력자입니다. 옆 사람이 화상을 입혔다? 그러면 이 감독, 선임, 주의 의무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네가 과실이 없다는 거 증명해봐. 증명하면 책임 묻지 않을게. 이게 상대적 무과실 책임입니다. 1번 정답이에요. 2번은 뭐예요? 집주인 을은 세입자가 보수를 요구했던 담장이 무너져 지난 행위 다쳤대. 이 을은 절대적 무과실 책임이에요. 3은 정은 친구의 애완견을 선택시키던 중 그 애완견이 인근의 채소밭을 망가뜨렸다. 이건 감독 선임과는 무관하게 주의 의무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개를 데리고 나갔을 때 채소밭 다치지 않게 어린아이 물지 않게 이거 주의해야 돼요. 감독 선임과는 무관해요. 주의 의무만 하면 되는 거니까 3번도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에는 해당이 되지만 감독과 선임, 주의 등의 의무 중에 감독과 선임은 해당이 없다. 그래서 1번만 정답이다. 그 다음에 4번. 식당 주인 병은 자신이 직접 음식 배달하다가 사람을 치어 다치겠다. 이건 일반 불법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과실 책임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개인 간의 분쟁 해결이니까 약식 절차와 정식 절차가 있겠죠. 약식 절차로는 뭐가 있어요? 민사 조정제도라든가 그 우체국 가서 그 내용 증명 하거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소액 심판. 소액 심판. 3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이하. 초과하는 것은 소액 심판에 해당이 안 되니까요. 3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이걸 해결이 안 될 때, 정식 재판으로 가는 거죠. 민사소송. 이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거니까, 민사소송법은 공법이죠? 일반법이죠? 절차법입니다. 자, 11번 문제. 다음의 질문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저는 지금 보증금 7천만 원의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 않은데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송까지 가지 않겠다는 거죠? 가장 쉬운 건 민사조정제도죠. 법원에 가서 이런 일 다툼이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 이제 조정을 하게 하죠. 2번 정답. 형사고소 안 됩니다. 이건 민사의 문제지. 형사고소까지는 갈 필요 없고. 소액사건도 안 되죠? 7천만 원이니까. 등기 권리증 집문서인데 집문서 달라고 못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12번. 다음 사례에서 값이 가장 간편하게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 방법은? 값은 을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 임금을 받지 못했다. 값은 을을 여러 차례 찾아가서 임금을 달라고 말했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차마 강하게 따지지 못하고 있다. 값은 가능하면 을과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이것도 11번 문제랑 같은 거네. 민사조정제도를 채택하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나머지는 복잡해집니다. 넘어갈게요. 13번. 다음이 설명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 개념을 묻는 문제죠. 분쟁 당사자들이 제3자라고 했네요. 중재죠. 제3자 하면 중재밖에 없어요. 협상은 둘이 하는 것이고 조정은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재는 제3자에게 두따다 그러니까 분쟁 당사자들 두따다 제3자에게 결정을 맡기는 거고 공증은 공적인 증명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생활 속의 법, 가족관계법이 나왔네요. 친족과 상속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14번. 가나는 입양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라. 이 입양제도도 아까 얘기했던 2008년에 변화가 생겨요. 2008년에 우리 민법을 대대적으로 손봤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상속. 이거 손봤고요. 그 유류분제도 이때 등장한 것이니까. 그리고 여자들도 남자와 똑같이 받게 된 것이니까. 이게 2008년이 어떻게 보면 여성 상위 시대의 시작이, 상위 시대는 아니고 남녀 평등 시대의 시작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입양제도에 손을 봐요.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는요, 우리나라 입양제도가 일반 입양제도밖에 없어. 근데 이 일반 입양제도는요, 이 입양을 하더라도 그 생부의 성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입양한 부모의 성과 다를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이게 생모와의 이 법적인 끈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상속도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이것의 불안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된 게, 2008년에 새로 도입된 게 바로 친양자 입양제도입니다. 일반 입양제도가 아니라 친양자 입양제도인데,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지만, 우리 수능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때도 됐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이 들 필요가 있어요. 자, 표를 가지고 이 정도는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가는 입양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되고 나는 재판을 받아야 되네. 가가 바로 양자 입양 또는 일반 입양이야. 양자 입양 또는 일반 입양. 나가 2008년에 새롭게 도입된 친양자 입양이에요. 친양자 입양.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적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성립 조건이 이제 협의냐 재판이냐인데 자녀의 성과 본을 보세요. 성립 조건에 하나만 더 합시다. 이 가번의 양자 입양은요, 양자가 부모보다 한 살이라도 나이만 어리면 돼요. 나이만 어리면 돼요. 그런데 친양자 입양은요, 15세 미만이어야 돼요. 14세 이하라 해야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15세 넘어가면은 친양자 입양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이제 재판으로 조건을 만족시켜야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녀의 성과 본, 친생 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생부가 친부가 김씨야. 근데 이씨 집안으로 입양을 갔어. 그럼 김씨 성을 가지고 이씨 집안에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호적이 성이 달라. 아빠 성하고 자녀 성하고. 이게 양자 입양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이걸 이제 보완한 것이 4번 친양자 입양.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친부모와는 완전히 법적으로 인연이 끊겨요. 그 다음에 친생부모의 관계, 가는 유지되지만 나는 단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도, 양자 입양은 친부모의 재산도 상속받고 양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아요. 그러나 나는 친부모와는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친부모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가 없죠. 자,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기억번에 가에서, 그러니까 일반 입양, 양자 입양에서 입양된 자는 15세 미만, 이건 친양자 입양이에요. 나로 가야 됩니다. 기억번 들어가면 틀리고, 1번 지우고. 나에서 입양된 자에 대한 친권은 양부모가, 그렇습니다. 니은번 들어가면 맞아요. 그러면 정답은 2번밖에 없네요. 끝났죠? 자, 나머지 공부거리. 디귿번. 가와 나에서 입양된 자는 모두 양부모의 혼인 중의 자녀, 그러니까 혼인 외의 자가 아니라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로 보는데 다만 친생자냐 아니냐 이 차이죠. 혼인 중에 애가 태어났는데 친생자로 등록되는 건 딱 하나죠. 친양자. 친양자 입양만 친생자로 기재됩니다. 그러니까 네 1번 그래서 틀린 거죠. 가와 나에 입양된 자는 모두 양부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생자로 기록된다. 아닙니다. 친양자 입양만 친생자로 기재됩니다. 15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춘향연의 일부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현행 민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옳은 진술을 고르래요. 몽룡, 내 한양에 다녀온 후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관청에 혼인신고도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춘향, 그러하다면 떠나기 전 저와 혼인하겠다는 약속 증서를 써주시오. 1번, 춘향이가 만 18세라면 미성년자죠. 기억, 혼인신고를 통해 성년으로 의제된다. 신고 없네. 정답이네. 이게 현재 우리 민법을 채택하고 있는 성년의제입니다. 이때 성년의제는 간주지 추정은 아니라는 것 조심하세요. 간주. 2번 어디가 틀렸어요? 기억을 통해, 즉 혼인신고를 통해 몽룡의 부친하고 춘향의 모친, 그러니까 이건 인척관계가 아니고 사돈관계입니다. 사돈관계. 이것도 복잡한데 인척이라는 건 뭐냐면 혼인관계로 맺어진 친족이에요. 혼인관계로 맺어진 친족. 이게 지금 몽룡이 부친하고 춘향이 모친이 지금 혼인관계 직접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사돈관계지 인척관계는 아니고요. 니은을 작성했다면 니은이 혼인을 하겠다는 약속증서, 약혼증이겠지. 몽룡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할 수 없다. 아니에요. 이 혼인을 하겠다는 약속증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부동산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중거래도 유효하잖아요. 계약자의 원칙에 의해서 이중거래도 유효하기 때문에 약속해놓고 다른 여자와 얼마든지 혼인신고할 수 있고요. 4번에 니은은 혼인하겠다는 약속증서는 기억을 위한 필수 요건 아닙니다. 16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혼인의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옳은 걸 저지래요. 친족관계가 발생하고 부부 계산제, 정확히 말하면 별산제죠. 별산제가 원칙이고 누구 것인지 불분명할 때는 공유로 추정합니다. 성년의제 공부했고 일상가사대리권, 이건 부부가 동시에 일상가사에 대해서는 서로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1번 기억, 배우자의 직계혈족만 친족으로 한다. 배우자의 직계혈족만 친족이 아니죠. 친족관계는 지금 혈족은 부모, 팔촌, 그 다음에 직계혈족이 아닌 것으로 인척이 있죠. 인척은 사촌이네요. 인척, 그 다음에 배우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혈족만이 아니라 혈족과 인척과 배우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니은 부부재산제. 부부의 모든 재산은 공유로 추정한다. 땡. 부부 별산제가 원칙입니다. 소유권이 불분명할 때 공유로 추정합니다. 디귿번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 적용된다. 정답. 리을 일상가사 대리권. 사실혼 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땡.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든가 뭐 정절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혼 관계나 법률혼 관계나 모두 인정이 돼요. 다만 사실혼 관계에 인정되지 않는 건 상속 이런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17번 다음의 질문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옳지 않은 것. 저는 혼인한 지 10년이 되었고 5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혼인 초부터 남편과 성격이 맞지 않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으나 합의했네요. 남편은 아이에 대한 애정도 없으면서 아이에 대한 권리는 내게 있고 위자료나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합의 하나만 하네. 자, 이때 이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협의상 이혼을 하신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에? 이혼 신고서는 어디다 제출하죠? 행정관청에다가 제출하는 것이고 가정법원에서 이혼 합의서에 대한 허가서인가? 확인서? 확인서 받아가지고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관청, 시청이나 구청에다가 신고하면 되는 거죠. 1번 틀려버렸네. 자, 나머지는 다 맞는 거니까 공부거리를 읽어볼게요. 남편과 이혼하실 때 아들에 대한 친권자 지정은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남편이 아들을 양육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부인께서는 면적교섭권을 가질 수 있고요. 남편과 협의상 이혼을 하시더라도 재산 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번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이혼 의사가 합치하느냐 불합치하느냐에 따라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갈라지겠죠. 자, 가번이 바로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해서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이걸 어디다가 신고한다?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접수 즉시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고요. 이게 이혼 의사가 불합치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이 소송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이 돼야 돼요. 법률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판결이 되면 판결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찾아볼까요? 1번 가는 이혼의 이유나 동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당연하죠. 의사가 합치됐으니까 그 동기, 이유 필요 없어. 우리 이혼합니다. 확인해 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만 뭐가 있죠? 숙려기간 제도가 있잖아요. 숙려기간. 그러니까 합의 이혼에만 숙려기간 제도가 있어요. 미성년자 아이가 있으면 3달간의 숙려기간이 있고요. 미성년자 아이가 아니면 1달간의 숙려기간이 지나면 그냥 합의하면 그걸로 합의 확인서 떼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정 이혼 사유가 있어야 라를 받을 수 있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 모두 법원에서 그렇죠. 이혼 계약 파기니까 이거 법원에 가야 됩니다. 사실혼의 관계는 이혼과는 무관하죠. 법률은 관계에 대해서만 이혼이 가능한 거니까요. 4번이 어디가 틀렸나요? 나와 라 그 단계에서 이혼의 효력 발생 시기는 달라요.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이걸 행정관청에 신고 접수하는 순간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고 재판상 이혼은 판결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9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혼인의 해소 방법을 도시화한 거래요. 옳은 걸 고르래요. 인위적인 혼인의 해소 방법입니까? 예 하면 2가지가 있죠.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아니요 하면 사망이나 우리 교과서에 없지만 실종 선고. 짐을 나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그거 몰라도 되고요. 3년, 5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망 처리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혼인의 해소를 위해 민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까? 예 하면 이게 법률상 이혼에 해당이 되고요. 아니요, 나가
협의 이혼입니다. 그러니까 가번은 사망 또는 실종 선고의 경우고, 나번은 합의, 협의상 이혼이고요. 다번이 법률상 이혼입니다. 1번, 사망이나 실종 선고는 가에 해당된다. 정답이네.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다 여러분 아실 테니까 자질구레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20번.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 배우자 A와의 사이에 아들 B와 딸 C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갑이 사망하였다. 이런 문제 나오면은요, 빨리 빈 공간에다가 친적 계보도 그려놓고 풀어야 됩니다. 읽으면서 눈으로 절대 정답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갑이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A고 이 사이에 아들 B가 있고 딸 C가 있네요. 딸 C가 있고 사망 당시 갑세 재산은 동산부동산 20억이네. 2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네요. 적극 재산 20억. 채무 6억이네요. 이건 소극 재산이죠? 14억이 적극 재산이네요. 갑선 사망 전 민법에 정한 방식에 맞게 유언장을 남겼다. 1. 배우자 A는 부동산 및 동산의 2분의 1과 채무 전액을 상속한. 그러면 부동산과 요것의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10억. 그 다음에 이걸 전부 네가 책임져 했으니까 6억. 따라서 A는 얼마? 4억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14억에서 4억 빠졌으니까 10억 남았으니까 둘이 5억씩 받는 거네. 둘이 5억씩. 이게 유언장이에요. 이게 유언장. 이제 1번으로 갑니다. A는 B와 C에게 유류분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뭐라? 유류분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유언으로 이렇게 가져라고 했는데 유류분을 받을 수 있을까? 봐요. 만약에 유언이 없었다면 A는 얼마 받죠? 유언이 없었다면 14억 중에 1.5니까 3.5분의 1.5를 받아요. 이게 법정 상속액이라고. 그럼 법정 상속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5로 하면 6억이 나와요. 6억 받고. 그럼 14억에서 6억을 빼니까 8억 남죠? 그러면 4억씩 받는 거야. 법정 상속액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류분은 얼마예요? 지금 유류분이, 이게 법정상 사기니까 이것의 2분의 1이 이거라고. 볼 필요 없지. 5억이라 받았으니까 유류분 청구할 필요 없어요. 1번 틀렸어요. 2번. B와 C는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다. 맞죠? 아까 법정 상속이 4억씩 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이거 계산 문제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막 성질 급하신 분들은 이거 계산하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하는 순간 막 시간은 째깍째깍하고 막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조금 둔하신 분은 스킵해가지고 다른 문제 다 풀어놓고 나중에 풀어도 괜찮아요. 순서대로 문제 다 풀려고 하지 마세요. 바보짓입니다. 여러분이 잘 풀 문제가 있고 조금 자기가 생각할 때 좀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쉽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다른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쉽게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달라요. 좌뇌와 우뇌 구조 차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순서대로 다 풀려고 하면 이거 바보짓입니다. 여러분이 자신 있는 문제도 빨리 푸시라고요. 빨리 풀고 남은 문제를 이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풀면 오히려 긍정적인 정답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번은 맞죠? 그러면 3번, 4번은 볼 필요도 없다고 시험장에서. 보는 순간 이제 시간 낭비인 거죠. 자, 이 시간은 공부 시간이니까 한번 복습해 봅시다. B가 유언장을 임의로 파기하면, 지금 이것도 우리 이론처럼 공부했죠. 유언장을 B가 파기했건, C가 파기했건, A가 파기했건,
파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상속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유언장 파기하면 안 돼요. 유언장 파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상속에서 제외시켜요. 불태워버렸다. 그럼 없잖아요. 그러면 법정 상속액으로 두 사람이 나눠지고 파기한 사람은 1원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래서 3번 틀렸죠. 파기하는 순간 B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번. 값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심실, 상실 상태였다면 심실, 상실? 이거 무효잖아요. 의사 무능력자니까 무효라고요. 그럼 법정 지분을 받는 것이지 5억을 받는 게 아니라 4억 받겠죠. 자, 21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 자, 표 봤죠? 삼각형이 남자고 동그라미 여자고 이퀄은 혼인관계, 그 다음에 선은 핏줄, 혈연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갑과 A가 배우자 부모고 B가 딸이네요. 딸이 이제 결혼했네요. C랑 사위를 얻었네. 근데 부모랑 같이 사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보도상으로는 같이 사는 걸로 나와 있네. 자, 값은 A와 사이에 일남일녀를 두고 있고, 그런데 B는 C와 혼인한 후 가슴 아픈 일이 또 발생했네. 꽂히다. 이거 그려놓고 할게요. 지금 여기 갑이 있고 갑과 A가 혼인관계고 A가 혼인관계고 여기에 B 딸이 C인가요? C하고 결혼했고 여기에 D가 아들인데 D는 아직 미혼이래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 근데 누가 먼저 죽었어요? B가 먼저 죽었대. B가 먼저 죽었대. 그리고 값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유산은 2억 천이래. 그리고 이게 돌아가셨는데 2억 1,000만 원이 남았대요. 자, 여기서 이제 딱 표를 보시고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느낌이 딱 오죠.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죠. 근데 직계 비속인데 사망했다고. 먼저 사망하고 이게 나중에 사망했잖아요. 근데 난 죽고 나니까 B로 가야 되는데 B가 없어. 만약에 C가 없다면 둘만 상속받아요.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받아요. 근데 C가 있잖아요. 배우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게 배우자 이퀄로 표시해야 되죠. 지금 제가 손으로 표시한 게 잘못된 거죠. 이 이퀄이라고. 부부니까 하나로 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은 것을 C가 대신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대습 상속이라고 해요. 이거 수능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직 우리 시험은 안 나왔지만 대습 상속 출제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받아요? 1대 1.5 받죠? 그러잖아요. 그럼 유언이 없잖아. 교통사고 사망해서.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봅시다. 2억 1,000, 2.1억 곱하기 1.5니까 3.5분의 1.5. 5, 3, 15. 5, 7에 35. 7, 3. 3, 3은 9. A가 9천만 원 받아요. 그러면 2억 1,000에서 9천만 원을 빼봐. 그러면 1억 2천만이 나와. 1억 2천만 원을 둘이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되겠지. 6천인가 그러면? 예. 6천만 원, 예, 6천만 원. 예전에는 얘가 다 먹었어요. 아들이. 아들의 1000분의 1 줬다고 해. 근데 지금 같이 갔잖아. 2008년부터 그래. 얼마 안 됐다고. 여성들이 살기 좋은 시절이 이제 2008년 이후에 시작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볼까요? 네. 재혼요? 딸이 죽어도 딴 애가 C가 C가 재혼을 했다고요? 재혼하면 이 혼인관계는 없어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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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2억 1,000밖에 안 되니까 집안 얘기 아니죠?
그 다음에 예?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요. 예. 딸이 죽었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죽는 거예요? 딸이 죽었고, 예, 딸이 죽었고, 지금 이게 둘이 이혼했다는 말 없잖아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는데 주냐고요. 당연히 주죠. 예, 딸이 먼저 죽었어. 이게 지금 한 가족으로 보고, 이 딸도 지금 사망은 했지만 직계 비속이잖아요. 그래서 대습이란 말 나온 거예요, 대습. 만약에 딸, 아까 그 질문하신 거였지, 이게 남자잖아요. 얘가 다시 재혼했어. 그러면 이 집안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못 받아요. 그 다음에 1번은, 자, 1번은 값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C는 상속받을 수 없다. 있어요? 대습 상속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값이 유언으로 A에게 전액 증여하였더라도 A는 9천만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9천만 원? 유언으로 A에게 전액 줬대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하겠죠? 그러면 법정 상속분이 6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에 2분의 1. 그러면 3천. 얘도 3천이겠죠? 그러면 합치면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을 제외한 것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6천만 원이면 얼마야? 2억 1천에서 6천만 원 빼면 1억 5천. 9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를 봐요. 유류분을 신청했을 때 1억 5천 받는 거예요. 유류분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 먹는 거고. 2억 1천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A는 최대, 그러니까 값이 유언으로 A에게 전액 증여하였다면 A는 최대 2억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OX. 맞잖아요. 전액 다 받을 수 있거든. 유류분 신청하면 최대 1억 5천이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값이 유언으로 A에게 1억 500만 원을 증여하였다면, 그러니까 반절을 증여했네요. C는 유류분을 반환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1억 500을 둘로 나누면 얼마예요? 5,500인가? 5,500이죠. 5,250? 5,250인데, 유류분보다 많잖아. 3천만 원보다 많잖아요. 유류분보다 많으니까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없지. 말 되네요? 3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을까 봅시다. 값이 유언으로 D에게 전액 증여한 경우 A는 6,300만 원의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니지. 이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되지. 어디 갔어? 곱하기 2분의 1. 이게 유류분이거든. 그럼 얼마예요? 4,500. 4,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됐지요? 이런 거 자꾸 연습해 보셔야 돼요. 막 머리 쓰고, 이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고, 이거 공식 하루 순간 시간 째깍째깍 하니까 자꾸 습관을 지켜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22번. 다음 사례에서 값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과 상속액으로 오른 것. 자, 이것도 계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절대 안 불립니다. 자, 계보도 그려봅시다. 값은 A와 혼인하여. 값은 A와 혼인하여. 딸 B와 아들 C를 두고 있다. 딸 B와 아들 C를 두고 있다. B는 아직 미혼이고 C는 D와 결혼했대요. C는 D와 결혼하여 여기 딸까지 있네. E가 있다. 어느 날 갑과 A씨는 함께 여행을 하던 중 갑과 AC 갑, A, C 함께 여행하던 중 비행기 사고로 모두 사망했다. 가슴 아픈 얘기가 또 나오네. 이렇게 됐네요. 그러죠? 갑의 상속 자산이 20억 원이 있으면
이게 20억. 상속을 포기한 사람 없고 유언을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가만 있어라. A와 있고 B, C, C, D. 지금 맞게 그랬죠? 어디 뭐? 잠깐만. 값 A, C가 함께 되는 값 A, C. 지금 잘못 그려놓은 것 같아. B는 아직 미혼이고. 얼음을 C가 B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여기죠? C가 결혼했죠? D가 있고, 여기에 E라는 딸이 있다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동시사망이라고, 동시사망. 원래 이게 그 비행기 사고나 선박 사고 같은 경우에는 동시사망으로 추정하거든요. 그럼 동시사망이 이루어지면 동시사망자 간에는 상속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A 값이 재산이 있는데 A랑 같이 여행하다가 만약에 값이 먼저 죽고 A가 나중에 죽겠다는 것이 확인되면 A가 상속받아요. 그런데 같이 동시 사망하면 A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근데 지금 세 사람이 동시 사망이잖아요. 그럼 세 사람에게는 상속 인정이 안 되는데 여기를 보세요. 이 사람은 상속이 안 되는데 배우자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뭐가 인정이 돼요? 대수상속이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20억을 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1대 1로 나눠야겠지. C목이 1이니까. 그러면 20억이니까 B가 10억 받고요. C가 10억을 받는데 이게 사망을 했으니까 이 10억이 1.5하고 1로 나눠져야 된다고. 그럼 10억이 1.5, 10억 곱하기 2.5분의 1.5, 5, 3, 15, 5, 25, 2, 3은 6, 6억에 4억,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 대습상속과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시험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자꾸 이런 문제도 접해봐야 된다고. 이런 문제 우리 시험에서 득수 나오면, 이거 대비 안 하면 못 풀잖아요. 됐죠? 그래서 22번은 10억, 6억 4억.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3번으로 갈게요.